안녕하세요. 고스에듀 김지미 강사입니다. 저랑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갈래가 현대시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들어가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주도식 학습법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저렇게도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렇다면 굳이 뭐 내가 학원 강사지만 학원이나 뭐 인강이나 너무 이런 거에 의존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선생님하고 같이 학원 선생님이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하고 같이 100작품을 공부를 한다고 해도 수능에는 101번째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작품을 만나도 자신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80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풀이 스킬까지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한번 듣는 걸로 끝내면 절대로 실력으로 이어질 수 없고요. 꼭 반복적인 연습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저와 함께 이제 현대시 분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의 전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잘 푸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시면 가작품, 나작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도 문제가 나와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문제들과 함께 이제 지문 세트가 있죠. 대부분 현대시 2개가 나오고 그 2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땅땅땅땅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한 세트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지,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푸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얘들아, 너네들은 모의고사를 풀 때 뭐부터 하니?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래도 문제부터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는 지문을 보기 전에 먼저 문제를 통해서 이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흐름이 뭔가, 우리가 풀고자 혹은 이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흐름이 뭔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냐면 바로 여기 29번에서 32번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이 지문에 해당하는 전체 문제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어져 있는지를 영순위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29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2번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32번이 이제 제가 이걸 왜 보라고 하냐면 쪽수를 확인해라. 이 개념이에요. 쪽수 확인. 자, 여러분 모의고사 시험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이렇게 길고 한 면이 있고 한 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현대시 지문이 나와 있고 옆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상상되시죠? 그럼 우리가 쪽수를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딱 이 시험지를 보게 되면 여기 위에 32번이 만약에 없고 그래, 여기까지, 여기는 지문이고 여기는 문제구나. 그러면 지문 읽고 문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뭐죠? 야, 문제 다 풀었다 하고 한 장을 넘겼는데 그 다음 페이지의 맨 위에 그것도 3점짜리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뭐 하게 되죠?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 그럴까요? 나는 내가 이미 문제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내 뇌한테도 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지워라. 그렇죠. 우리 뇌는 지금 단기 기억과 함께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 기억서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뇌는 지울게. 이제 다음 문제를 위해서 했는데 한 장을 넘겼더니 세상에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어려운 문제가. 그럼 우리는 또 그 앞에 가서 지문을 보고 또 봐야 되고, 그러한 어떤 당황스러움과 시간의 낭비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쪽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32번이 무슨 쪽에 있지? 한 장을 넘겼더니 32번이 있네? 그래. 그렇다면 뒷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뒷장을 넘겨도 당황할 일이 없고 내
내 정신 상태도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현대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갈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현대시부터 독서까지, 화작, 엄매 다 해당하는 겁니다. 다 해당해서 꼭 이 한 지문의 마지막 번호가 어디까지, 무슨 쪽까지, 그 다음 쪽까지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원래 아시는 것처럼 문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지금 29번 문제, 우리가 문제를 보는 이유는 뭐죠? 이 문제를 보면서 이겁니다. 자, 문제를 지문보다, 그러니까 이게 1번이에요. 쪽수 확인하는 게 1번. 자, 2번은 이제 문제 훑어보기라고 합니다. 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왜 훑어보느냐. 물론 정보를 캐치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지만 이 문제를 지문 전에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풀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풀어야 하는 건지를 머릿속에 설계를 하는 거예요. 순서를 딱딱딱. 그래서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도 보고 지문을 읽으면서 중간에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다 읽은 다음에 남아있는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80분 안에 빠르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뭐 할 수 있어요? 세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지문 읽기 전, 중, 후 언제 해볼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몇 번만 하시면 여러분이 금방 감각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29번 문제 봐보세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와 나의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지문을 읽은, 자, 가 지문이 있고 나 지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이거 언제 풀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항상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가, 나 다 읽은 다음에요.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가, 나 다 읽은 다음에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가와 나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가를 읽고 나 작품을 읽겠죠. 그럼 나 작품 하고 나서 이걸 봤을 때 나 작품에 관련된 기억은 선명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좀 전에 읽었던 가 작품에 대한 기억은 흐릿해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한번 읽었던 가 작품으로 가서 또 가 작품을 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만큼 낭비가 된다. 그러면 이 29번 문제는 언제 풀어야 되느냐? 바로 중간에 푸는 겁니다. 한 작품만 보고 가 작품이든 나 작품이든 내가 먼저 선택한 작품을 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이건 공통점으로 적절한 걸 찾는 거니까 그 가 작품이든 나 작품이든 뭐 예를 들어서 가 작품을 먼저 봤다 칩시다. 그러면 가 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 2개 정도가 남습니다. 혹은 3개가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남은 걸 가지고 나 작품을 본 다음에 답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가 작품 한 번 보고 범위 축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나 작품 보고 답 체크. 2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가 작품 한 번, 나 작품 한 번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와 나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2 작품 다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한 작품만 보고 중간에 범위를 축소하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이런 앞으로 이 문제를 만나시면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를 봐보세요. 그 다음 문제.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가의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가의 표현상의 특징. 그럼 이제 이거 뭐예요? 가 작품하고 나 작품하고 다 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얘도 중간에 푸는 문제가 되겠죠. 언제? 가 작품 보고 나서.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지금 현재도 그렇게 푸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31번 문제를 보시면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필 들고 계시죠? 우리가 문제 풀 때 팔짱 끼고 문제를 풀진 않지 않습니까? 연필을 들고 있을 때 A와 B라고 했을 때 곧바로 옆에 지문으로 가보는 겁니다. 지문으로 가봐서 A가 어디 있고 B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A가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연필 들고 있잖아요?
31번 문제였죠? 여기 31번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문제를 훑어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없네요. B는 나작품에 속해 있겠죠? 그러면은 나작품에 가셔가지고 어디 있을까요? 나작품이. 여기 B가 있죠. 그럼 여기다 가서 31번 하고 적어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걸 하느냐? 문제를 읽을 때는 이게 A와 B와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지문으로 가서 지문을 보다 보면 까먹어. 특히 뭐 시에서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에 이제 수업할 소설 같은 거 내용이 재밌거든요. 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활자를 보지 기호를 못 보게 돼요. 내용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렇다 보면 어머 다 읽은 다음에 어머 세상에나 맞다. A, B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지 하고 다시 지문으로 가서 A 부분을 다시 봐야 돼. 그러면 또 뭐가 된다? 시간이 낭비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목적은 최고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최고의 등급을 맞을 수가 있는 확률이 좀 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안 까먹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안 까먹게 지문 앞에다가 어떻게 해준다? 지문 앞에다가 이렇게 A 앞에다가 31 적어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문을 분석하실 때 맞아, 저거 31번 문제였지 하면서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그렇고 이 문제는 언제 풀까요? A와 B에 대한 설명. A는 가작품에 있었고 B는 나작품에 있었어.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 푼다? 중간에 푼다. 이것도 중간에 푼다. 언제? 가작품에 관련된 A와 관련된 걸 먼저 본다. A와 관련된 걸 먼저 본다. 거기서 적절한 걸 찾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 일단 제거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걸 가지고 B겠죠. 그걸 나작품을 보고 나서 나머지 답을 체크한다. 운이 좋으면요. A 부분만 보고도 적절한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주 급할 때는 모의고사장에 실제로 수능장에 나왔을 때 아주 급할 때는 남아있는 선택지를 사실 안 봐도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급할 때는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다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절약이 되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중간에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거의 중간에 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까지 계속 다 지문 읽고 풀었죠? 근데 중간에 풀고 있다라는 거. 자, 이제 32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쪽수 확인하시는 문제.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보기를 참고하여. 그 다음에 기억, 미음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 문제는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자면 보기를 먼저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출제자는 친절한 출제자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출제자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를 풀기 위한 힌트를 어디에서 준다? 보기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단순히 힌트 수준이 아니라 앞에 있는 지문을 풀어야 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같은 작품이라도 문제에 따라 그러니까 이 설명에 따라, 이 보기의 설명이죠. 혹은 보기가 없다고 해도 출제자의 어떤 그런 그 의도에 따라 문제들이 달라질 수 있고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기를 줬을 때는 이게 해석의 기준이 돼야 된다. 정보이자 힌트이자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굉장히 머릿속에 아주 잘 입력을 해놨다가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가서 지문을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보기를 참고하여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반드시 보기를 지문 전에 봐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간다? 지문으로 가라. 그 다음에 선택지로 가서 선택지를 해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억 미음을 감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다시 또 지문으로 가봅시다. 기억 미음이에요. 우리 아까 A 부분에다가 앞에다가 31 하고 적고 지문 일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까먹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작품으로 갔더니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리을 미음은 나작품에 있겠죠? 귀찮더라도예요. 귀찮더라도 여기다가 32, 여기다가 32, 여기다가 32라고 적어줘야 우리가 이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안 까먹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적어주는 거예요. 아, 이거 32.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안 까먹고, 자, 저거 32번 문제, 32번 문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32번으로 가보세요. 32번으로 가보시면, 여기 밑에 봐보세요. 기억, 미음. 자, 아까 가작품에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1번, 2번, 3번. 이게 다 가작품에 관련된 거야. 그러면 기억 부분 보고 1번 체크, 니은 부분 보고 2번 체크, 3번 부분 보고 디귿 체크를 하시면, 디귿 보고 3번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언제 푸는 거냐? 보기는 전해보지만 이 선택지는 중간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기에는 내가 현대시를 한 번도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혹은 저는 아직 1학년이라 혹은 2학년 초반이라 이걸 하기에는 조금 시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얘를 어떻게 하시면 좋다? 그냥 자, 가작품을 다 읽고 나서 1, 2, 3을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2학년 후반이고 내가 3학년이고 그리고 나는 고득점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얘를 앞에 지문의 기억 보고 1번 체크, 니은 보고 2번 체크, 디귿 보고 3번 체크 요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은 저랑 같이 초반에 요거를 이제 익숙하게 공부를 할 때는 한 작품을 다 본 다음에 1, 2, 3, 가작품을 다 본 다음에 1, 2, 3을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4, 5번을 체크를 하지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혹은 한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자, 기억 보고 1번 체크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이 현대시를 분석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어떻게 그냥 왔다 갔다 중간에 풀 수 있을지 아니면 가작품을 다 읽고 나서 풀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목표는 이 문제를 푸는 목표는 중간에 기억 보고 1번 체크, 니은 보고 1번 체크가 최종 목표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언제 푼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자, 한번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먼저 문제 쪽수를 확인합니다. 쪽수가 어디를 펼쳐져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제 풀지, 지문을 읽기 전에 풀지, 아니면 읽으면서 풀지, 다 읽은 다음에 풀지. 그런데 재밌는 게 뭐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죠? 지금 우리가 29번부터 32번까지를 봤죠. 그런데 얘는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중간에 해결하는 거였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은데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문을 가지문을 읽고 나지문을 읽고 나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미 다 풀려진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가작품 보고 나작품 봤어. 그 다음에 차근차근 문제를 풀었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문, 작품을 다 보고 나면 문제가 다 풀려 있다. 굉장히 뭔가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주도식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자기 주도식 방법이냐? 이제 문제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지문 분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작품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제 작품을 만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제? 문제를 분석했어.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 작품으로 가. 뭐부터 합니까? 지문으로 갑니까? 아니죠. 작가와 제목부터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 여긴 지금 정연종, 초록기쁨, 봄숲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가는 여러분, 이 작가만의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작가가 다 경향이 있겠지만
모든 작가의 경향을 다 파악하기는 힘들고 그때그때마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이 작가는 이런 성향이 있어, 이런 식의 시를 써, 그런 것들을 잘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아, 저 사람은 이런 류의 시를 많이 썼지. 그렇다면 작품을 보기 전에도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예로 이육사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저항의식, 남성적, 의지적, 일제강점기.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육사의 시가 뭔지는 몰라도 안 봤다 쳐요. 처음 본 작품이라 해도 분명히 그런 식의 분위기로 작품이 이끌어질 거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작품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가를 꼭 먼저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정현종이라는 작가는 뭐 어떤 경향이냐, 제가 이따 뒤에 가서 뭐 하면은 김영량은 어떤 경향이냐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건 이 수업의 방식과는 어울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현종 같은 경우에는 자연, 그 다음에 인간, 자연에 대한 어떤 사랑,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탐구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작가예요. 그런데 뭐 시험에 잘 나오는 작가는 아니라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작가라도 그러한 경향을 알고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육사, 한용운, 윤동주, 자아성찰, 자기반성 이름을 보자마자 작품의 모든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이 된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은 왜 봐야 되냐? 여러분 이 제목은 이 작품에 뭐가 돼요? 중심 소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재라고 하죠. 초록 깊은 봄숲에서 일단 이미 제목에서 뭐가 나와요? 기쁘대. 기쁘대. 그럼 우리가 이따 지문 분석할 때 나와겠지만 정서가 이미 나왔어요. 이 작품은 긍정적인 정서가 분명히 주로 이룰 것 같아 라는 힌트를 주죠. 또 하나 봄숲이라고 되어 있어요. 봄숲. 뭘 줘요? 계절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줍니다. 아, 그렇다면 이 작품은 뭐구나? 봄의 숲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겠구나. 이걸 알고 작품을 분석하면 훨씬 더 매끄럽게 작품이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나 작품이 나와요. 김영랑. 여러분 김영랑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럼 이렇게 유명한 작가는 작품의 경향을 좀 기억해 주면 좋아요. 전기에는 자연에 대한 어떤 친화, 자연 좋아요 이런 걸 많이 쓰죠. 근데 이제 후기에 가서는 일제 저항하는 작품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 그런데 5월이야. 5월. 봄이죠. 어머 5월인데 봄이네? 그래. 김영랑은 작가의 그 경향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이건 왠지 전기 작품일 가능성이 높겠어. 그러면 자연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네. 이걸 가고 보는 거. 아주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품으로 가봅시다. 우리 이거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적어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31, 32, 32, 32. 자, 이제 여러분,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필기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봐보세요. 와, 내가 혼자 이렇게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니 라는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수업을 위해서 미리 작품을 봤지만 어떠한 교사용 지도서도 어떠한 해설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작품도 아니었어요. 제가 잘 아는 작품도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직접 스스로 작품을 분석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같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제부터 이 작품을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작품을 볼 때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면 도대체 뭘 분석을 하면서 보느냐, 어떤 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하느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화자입니다. 화자.
화자는 여러분 작품에 다 있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느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지 화자가 없는 작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작품을 읽으실 때 화자가 만약에 나, 우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작품에 화자가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나나 우리가 안 나오면 작품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 읽으실 때 어머 여기 대본에 보이네요. 내 옆에 있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 작품은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화자가 드러나면 자 연필을 들고 뭐 해본다? 여기다가 화자라고 적어봅니다. 이건 제가 지금 강의를 위해서 재편집을 해서 여기 자간, 그러니까 글자와 글자 사이가 좁죠. 여러분이 푸는 문제집에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 그 틈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다가 화자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돼요. 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화자라고 적어준다. 또 이따가 봐보시면 두 번째가 뭐냐면 대상이에요. 여기서 노래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럼 제가 봤을 땐 봄숲이 대상일 것 같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대상이라고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적으면서 할 거거든요. 우리는 막 이런 거 다 적으면서. 그럼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선생님, 모의고사를 볼 때 시간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 한 작품에 이런 것들을 다 적으면서 하면 결국엔 제 시간에 다 45문제를 못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네, 맞아요. 모의고사 볼 때는 절대로 이렇게 적으시면서 하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쪽수 확인과 문제 전, 중, 후 그걸 살펴보고 앞에 번호 체크, 요거 번호 체크까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실제로 모의고사장에 가서는 동그라미, 밑줄 이런 것들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그리고 머릿속에서 동그라미를 하면서 화자가 나왔네. 여기 직유법이 나왔어. 여기 영탄법이 나왔네 하는 거지 일일이 적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적느냐? 바로 여러분이 집에서 첫 번째 시를 혼자 공부하실 때 혼자 이 작품을 분석해야 할 때 그러니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꼼꼼히 다 적어보시는 거.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오답하실 때 그럴 때 꼼꼼히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런 연습의 과정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모의고사장에 가셔서 혹은 수능장에 가셔서 따로 이렇게 화자라고 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쓰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처럼 그냥 느낌으로 작품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머리와 눈이 함께 밑줄을 그어가면서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쓰는 거는 쓰면서 분석하는 건 실제 시험장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과정에서 한다라는 거 그건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읽으면서 첫 번째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은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 나오면 그 대상에 동그라미를 하고 대상이라고 적어준다. 공부하실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 상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건 적는다기보다는 이 시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시도 짧지만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짧은 자유시가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전체 줄거리가 어떻게 되지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서.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시는 서정시죠. 서정시라는 건 개인의 정서를 표출하는 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에 드러난 정서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최고로 중요한 어떤 학습의 목표가 되는 건데요. 정서는 크게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 나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서가 드러나는 시어예요. 이게 드러나는 이러한 시어가 나오면 드러나는 시어가 나오면 그게 긍정적인 정서면 플러스, 그게 부정적인 정서면 마이너스 표시를 하면서 읽어보자 라는 겁니다. 어떤 작품을 읽었는데 플러스가 5개고 마이너스가 3개다, 2개다. 그럼 그 시는 긍정적인 정서가 더 강한 시입니다. 마이너스가 더 많아. 부정적인 정서가 더 강한 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서가 드러나는 시어나 혹은 정서가 드러나는 표현들이 있다면 거기에 표시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꼭 해주자. 그러면 나중에 읽고 나서 전체적인 작품의 분위기가 뭐가 된다?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시가 다 정서가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효사 같은 시인은 저항적이고 의지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시를 썼기 때문에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가 또 다 정서가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가 다 정서가 드러나니까 정서가 드러나는 시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자. 5번째, 태도입니다. 태도는 대부분 무슨 적 이렇게 표현이 되죠. 뭐 저항적, 의지적, 남성적.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정서와 태도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가 태도고 태도가 정서다. 아니죠. 정서는 감정이고 태도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정서하고 태도는 다른 겁니다. 정서는 사랑인데 태도는 소극적일 수 있잖아. 내가 짝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를 해. 난 걔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플러스 정서야. 그런데 난 걔한테 말 한 번도 못 붙여본 행동을 했어. 그러면 소극적 태도. 내가 걔 같은 강의실에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좋아해. 근데 내가 가가지고 막 꽃도 주고 선물도 줘. 편지도 주고. 그럼 걔는 어때요? 긍정적인 정서에 적극적인 태도. 다르죠? 정서는 똑같은데. 그래서 정서하고 태도를 꼭 분리시켜서 기억을 해주자. 태도가 드러나는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달린다, 무릎 꿇지 않는다, 뭐 바라본다, 뭐 이런 거,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그게 태도가 된다라는 거. 자, 6번째. 배경입니다.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그러한 배경들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하고 적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봄이야.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주는 거야? 개배. 숲이야. 동그라미 해보는 거야. 뭐 해보는 거예요? 공배, 공간적 배경.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경,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계절에서 이 작품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는 거. 마지막 7번째. 자, 7번째는 뭐냐면 표현 방법이에요. 뭐 이런 거죠. 직유법이라든가, 뭐 의인법이라든가, 수미상관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뭐, 그 음성상징어, 뭐 의태 의성어, 그 다음에 뭐 심상 같은 것들이 나오면 다 표시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저보다 친구들이 더 많이 찾아요. 진짜로, 실제로. 저는 한 3가지를 찾아와가지고, 얘들아, 한 이 정도 있지? 그럼 아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나중에는 나는 표현 방법을 3개를 찾아왔는데 애들이 8개를 찾아온 거죠. 여러분이 표현 방법은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습의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7가지를 뭐 해본다? 여기다가 메모해 보면서 공부를 한다. 자,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봅시다. 그런데 보기 전에 지문을 분석하기 전에 이것부터 봐야죠. 우리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보기부터. 보기를 참고해서. 그럼 보기는 꼭 먼저 보고. 나도 잘 몰랐던 작품이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보기 보고 그런 작품이구나. 읽으실 때는요. 절대로 눈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의 밑줄이나 괄호나 물결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면서 읽을 거예요. 봅시다. 두 시는 모두 봄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아이고 중요한 내용 나왔네요. 봄이구나. 계절적 배경 나왔네요. 가는 숲을 배경으로 해. 배경으로 숲 배경. 자, 해, 하늘, 나무, 꽃, 흙. 자연이다. 그치? 이거 등에 어우러지는 뭘 보여주고 있어? 조화로움을 보여주고 있어. 가작품. 나는
보리밭이 펼쳐진 시골을 배경으로 했구나. 봄날에 뭐를 하고 있다? 정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들, 보리, 꾀꼬리, 산봉우리 등으로 화자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따가 여러분이 작품 볼 때, 아, 얘가 들, 보리, 꾀꼬리, 산봉우리로 시선이 옮겨지겠구나. 이따 작품 보면서 이게 표시하면서 읽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은 가작품부터 먼저 할 건데요. 이게 여러분 또 하나, 가작품부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작품부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순이는 내가 아는 작품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작품부터. 내가 아는 작품이 없어. 그럼 뭐부터? 그런 다음에는 이제 100점이 높은 것부터. 문제를 훑어봤을 때 100점이 더 높은 것부터. 근데 100점도 똑같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풀고 싶은 거. 그런데 제 추천은 글자가 많은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요? 시는 압축의 문학이기 때문에 글자가 작으면 그만큼 압축이 많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풀어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글자가 많다. 백석 씨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세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아는 작품이 있으면 그것부터 몰라. 그러면 100점이 높은 게 뭐지? 100점이 다 똑같아. 그러면 글자가 많은 거. 그런 순서로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냥 이제 그 설명의 편의상 가작품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는 가가 지금 글자 수가 또 많죠. 자, 우리는 머릿속에 지금 보기가 있어요. 뭐였죠? 보기가? 봄을 배경으로 했고 자연이 나오고 있고 조화로움을 얘기하고 있다. 머릿속에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현종, 초록 기쁨, 봄숲, 숲. 자, 여기서 시작을 해봅시다. 느낌이 플러스. 자, 해는 출렁이는 빛으로 내려오며 제 빛에 겨워 흘러 넘친다. 지금 얘가 자연의 일부죠. 자연. 그럼 얘가 얘를 대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우리는 보기에서 봤으니까 그 대상의 일부. 여러분, 출렁이는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빛. 부정적이에요? 이미 우리는 보기에서 봤어. 이 빛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다? 긍정적인 이미지다. 해는 출렁이는 빛으로 내려오며 제 빛에 겨워 흘러 넘친다. 어떤 느낌 들어요? 흘러 넘친다. 햇빛이 흘러 넘쳐. 굉장히 밝은 이미지다. 혹은 햇빛이 흘러 넘친다고 했으니까 따뜻한 이미지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주저하지 말고 틀려도 되는 거예요. 틀려도 되니까 생각하는 것들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생명력이 넘치네. 적어보는 거라. 그 다음에 모든 초록, 모든 꽃들의 왕관이 되어 자기의 왕관인 초록과 꽃들에게 웃어요. 누가? 해가. 그럼 봐보세요. 모든 초록. 봄이라고 했죠? 모든 꽃들. 이거 반복법이다. 적어주고. 들의 왕관이 돼요. 어우러진다는 거겠죠. 봐봐요. 내 꽃이야. 미안해요. 그림 못 그려요? 왕관이 됐어. 머릿속에 떠올라봐. 그럼 어떻게 됐어? 같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왕관이 됐다는 건 둘이 같이 이런 이미지니까 아까 보기에서 뭐라 그랬죠? 왠지 조화롭다. 조화로운 이미지구나. 자기의 왕관인 초록과 꽃들에게 웃는데 무슨 법? 그렇지. 의미법. 적어보는 거야. 생각나는 걸. 비유의 아버지답게 초록의 샘답게. 왜 이렇게 반복이 많죠? 이거 답게. 반복. 또 적어봅니다. 누가 비유의 아버지 같은 거야? 해. 누가 초록의 샘이야? 해. 하늘의 푸른 넓이를 다해. 웃는다. 또 웃어. 세상에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플러스. 의인법. 하늘 전체가 그냥 기쁨이고 신전이야. 세상에나. 신전. 뭔가 어떤 느낌이에요? 신전? 신성스러워? 다 적어보는 거예요. 혹은 뭐라고 할까? 어떤 느낌이에요? 신성스러움, 아니면은, 조화로움, 이런 거. 신선이 조화롭나요? 적어보는 거죠. 자, 해요. 이거, 해요. 푸른 하늘이요. 이거니까.
만약에 불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도노법. 그다음에 감정을 표출했다고 생각하면 영타법. 다 되겠죠. 그 빛에, 그 공기에 취해 찰랑대는 자기의 집에 겨운 공중에 뜬 물인 나뭇가지들의 초록의 기쁨이여 라고 돼 있어요. 자, 봐봐. 해. 푸른 하늘, 자연이네, 계속. 그 빛에, 이거, 그 빛에, 그 공기에, 이렇게 화살표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찰랑대는 자기의 집에 겨운, 막 넘쳐나는. 선생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집에 겹대. 그 집이 흘러 넘친대, 막. 그러면 뭐야? 풍성함이죠. 공중에 뜬 물인 나뭇가지들. 의 초록의 기쁨이요. 또 나왔네, 여기요. 영탄. 이거는 영탄이다. 부른 게 아니니까, 그쵸? 이것도 사실은 읽어보시면 도노법이는 아니죠. 이게, 하늘이야, 이게 아니니까. 뭐요. 다 읽고 나니까.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해? 그럴 땐 어떻게 해? 여러분, 이게 작품을 분석하다 보다 아니다 싶으면은 이렇게 X. 그렇죠? 의인법. 여기 안 보이나요? 의인법. 그리고 기쁨. 플러스. 이 시는요, 지금 봐봐요. 마이너스가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어. 뒤에 가서 갑자기 마이너스가 생겨? 그렇진 않겠죠.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까먹지 않고 있죠? 우리는 여기 31번 문제, 여기 32번 문제가 분명히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흘렀는데, 가봅시다. 중간에 해결하러. 어머, 해결을 이따가 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요거는 이따가 해결하고. 자, 그 다음에 흙은, 그리고 깊은 데서. 또 흙이 나왔네. 그럼 여러분 봐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기 읽었어. 자연의 조화로움. 그럼 봐. 여기 해 나왔지. 또 여기 뭐가 나왔어? 하늘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왔어요? 나뭇가지들 나왔죠. 또 있나요? 여기 또 흙. 야, 자연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연. 그러니까 자연이야. 자연들을 계속 뭐 하고 있어? 쭉 얘기를 하고 있구나. 흙은 그리고 깊은 데서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그리면, 큰 향기로운, 여러분 향기롭대, 플러스. 냄새 난다고 하지 않았죠? 눈동자를 굴린대. 이거는 무슨 법? 의인법? 의인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화류법일 수도 있고. 그죠? 넌지시 주고받으며. 서로 눈을 주고받는, 눈동자를 서로 주고받으며. 뭐라고 쓸 거예요? 야, 봐봐요. 흙이 이런 자연들하고 넌지시 눈빛을 서로 주고받으면 뭐 하고 있어? 조화로움이죠. 같은 말이라도 계속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싱글거리네요. 웃고 있어요. 플러스 의인법. 맞죠? 이거 뭐예요? 영탄법. 이 향기 플러스. 냄새가 아니니까 플러스. 싱글거리는 이건 오타예요. 흙이에요. 이게 흙. 싱글거리는 흙의 향기. 싱글거린다. 어머, 세상에 또 나왔네요. 의인법이죠? 플러스죠? 싱글거리는 흙의 향기. 내 코에 댄 깔때기와도 같은 지규법.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 화자, 그쵸? 이 작품은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작품이구나. 자, 하늘의 향기, 나무들의 향기. 뭐예요? 영탄. 그 다음에 향기, 반복. 맞죠? 플러스. 여러분이 이러는 거야. 그건 선생님이니까 저 정도로 하지. 네, 맞아요. 저는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저와 같이 지금 2달, 3달 공부한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는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교사용이나 해설서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그런 거, 막 설명되어 있는 거.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보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와서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표현법들, 그 다음에 보기에서 자연이래, 조화롭대, 그런 정겨움을 느낀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공부를 한 거예요.
찾아내는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선생님이 보기가 없는 건 어떻게 해요?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보기가 없는 작품도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반복 연습이 중요합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풀 때, 문제를 풀 때. 아니.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오답을 할 때랑 그 다음에 연습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모의고사장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간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거 지워볼게요. 우리가 아까 여기에 31번이 있었고 여기 그 다음에 32번이 있었어. 여기 32번이 있었어. 저는 그냥 가장 표준적이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 31번을 했어. 아까 자연이네. 출렁이는 빛이야. BA 플러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풍성함, 뭐 따뜻함, 뭐 이런 것들 적었죠 아까? 더 적었죠. 막 지금은 이렇게 해서 내리면 제비책이 흘러 넘친다까지 했어요. 흘러 넘친대. 자, 이제 그다음 이거 우리 지금 A 봤잖아. 1번 선택지 1번. A는 화자의 지난날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 맞았어요? 지난날의 삶에 해가 있었고 지금 해가 없니? 그런 얘기였니? 아니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다가 X 치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는 답을 찾을 때도 정확하게 뭐가 틀렸는지 그 글자 위에 X를 쳐야 돼요. 이렇게. 2번 A는 기쁨을 느끼는 화자와 기쁨을 느끼는 화자 좋아.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동일시 되는 대상이다. 동일시가 뭐야? 물화일체, 감정이입. 내가 기쁘니까 너도 기뻐. 내가 슬프니까 너도 슬퍼야. 여러분 아까 가작품 다시 한번 멋있게 떠올려보세요. 내가 기쁘다라는 말 한 거 있어요? 내가 기뻐서 너도 기쁘다라는 말 한 게 있습니까? 내 코에 댄 깔때기와도 같은 하늘의 향기, 이 표현 하나밖에 없어. 내가 즐겁다, 내가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자 봐보세요. 여기까지는 좋았어. 자연을 보면서 즐거웠잖니. 그런데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작품 하나하고 여기 지웠어. 지금 5번 봐보시면 5번에 A, B는 모두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는 A를 봤잖아. 모두니까 A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봐봐. A는 화자가 관심을 갖고 관심 가졌죠. 관심 가졌으니까 막 걔네들 보면서 막 조화롭다, 풍만하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 흘러 넘친다. 이렇게 표현. 향기. 좋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이게 지금 잘 보시면 화자애가 봄의 풍경을 보면서 느낀 바를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것도 주관적으로 인식한 대상도 맞죠. 어떤 사람은 봄의 자연만 보면 슬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봄날의 자연을 보니까 어땠대? 뭐 좋았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는 맞다. 그럼 여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요렇게 동그라미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B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A를 보고 선택 2개는 없애고 선택지 하나는 반을 해결을 했다. 나머지는 이제 이따 나작품 보시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이쪽. 자, 32번. 이거. 자, 31번. 아까 여기까지 읽고 가서 부분 체크하고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와서 기억. 모든 초록, 모든 꽃들의 왕관이 되어 자기의 왕관인 초록과 꽃들에게 웃는다. 비유의 아버지답게. 아까 우리 이거 분석해봐. 모든 반복. 그쵸? 왕관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까 그림 그리면서 되게 조화롭구나. 그쵸? 자기의 왕관이 초록과 꽃들과 함께 웃어. 의인. 저 비유의 아버지답게. 초록의 샘답게. 여기 봐보세요. 이거 반복. 그 다음에 초록의 샘, 초록의 아버지 이런 표현들을 써였네요. 해가 이제 해가 가장 긍정적인 해가 굉장히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는 거야. 난 적는다니까. 생각나는 김에. 그러면 나는 기억이네. 자 여기 봐보세요.
기억. 우리 이 집에서 기억 봤어. 그럼 어떻게 됐어? 햇빛이 나무와 꽃에 비쳐 빛나는 모습을 왕관으로 표현한다. 이상합니까? 햇빛이 나무와 꽃에 비쳐 빛나는 모습. 맞지 않나요? 왕관, 꽃의 왕관. 조화로움. 아까 우리가 조화로움이라 얘기했죠? 좋아. 그걸 왕관으로 표현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가보세요. 이제 니은. 자, 흙은 그리고 깊은 데서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 이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 자, 눈동자를 굴리며 이거 화류 향기롭대. 이것도 또 플러스. 그리고 깊다라는 건 흙이니까 흙의 속성을 얘기해 주는 거고 넌지시 주고받으며 서로 뭐, 이거 아까 제가 뭐라 했어? 눈동자로 서로 주고받는다. 교감. 뭐 이거 아까 말 안 했지만 교감 뭐 좋아. 그러니까 생각나는 걸 다 적어보는 거죠. 싱글거린다. 플러스 의. 자, 여기까지 해석을 했어. 그리고 나서 가보세요. 또 니은.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의 주체는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의 주체는 흙을 바라보는 화자다. 맞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봐봐. 흙은 이게 주어지. 그리고 깊은 데서 흙은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 흙은 넌지시 주고받고 싱글거리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장의 상황이? 그럼 여기 봐보세요. 이 주체가 화자라고? 아니야. 이 주체는 누구야? 바로 흙이야. 우리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잖아. 답이 2번이네? 응? 그러면 뭐야? 내가 시험장이야. 바빠. 아주 빠르게 3번, 4번, 5번은 훑어보고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의 시간이 뭐가 된다? 절약이 되고 세이브가 된다. 그럼 그 시간을 내가 헤매는 독서 지문에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이 모아지는 1, 2초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연습하는 중간이니까 디귿 봐보세요. 내 코, 이거 이제 내가 화자네. 이건 화자가 어떻게 드러난 거라고 했어, 아까. 그죠? 자, 내 코에 댄 깔때기와도 같은 직유. 하늘의 향기, 나무들의 향기. 이 사람 향기 느끼나 봐.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어? 향기. 향기를 뭐 하고 있어? 맡고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그럼 가보자. 좋아하고 있는 디귿. 자연의 향기가 코로 지니는 것을 비유적, 뭐뭐 같은, 직유로 나타낸 것이다. 내가 이거 만약에 공부할 때 메모 안 하면서 읽었으면 비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냥 느낌, 모의고사 장에 가도 여러분이 뭐 하냐면 자꾸 막 감각으로 막 느낌으로 푸는데 그러면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연습들이 이루어지면 아, 그래. 아까 내가 읽을 때 분명히 직유가 있었지. 맞구나. 이렇게 된다. 자, 우리 지금 가작품 읽었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가와나의 공통점. 가와나의 공통점. 근데 우리는 이거 중간에 가 하나만 보고 체크해라. 가 하나만 보고 가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1번. 화자가 인식한 사물의 특징에서 삶의 교훈을 이끈. 아, 나도 저 봄처럼 살아야지. 저 봄처럼 뭐 생명력 넘치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공통점이죠, 여러분. 가에 없죠. 그럼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둘 다 해당해야 하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둘 다 보고 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2번. 아, 이미 아니야. 이상과 현실을 대비시켰어? 그건 이런 말, 아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봄인데 되게 예쁘다 이 얘기 아니에요? 화자 염원도 없어. 그렇죠? 이거 다 될 수 없어. 자, 3번.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켰습니까? 과거에는 나빴고 지금 좋다? 아니요. 이런 건 없었어. 현실에서는 반성의 태도도 없었어. 이거 다 될 수 없네요. 세상에나. 4번. 사물의 인격을 부여했다. 의인법이죠. 있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럼 일단 이건 맞아. 그렇죠? 이건 맞다. 화자가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감했어요? 교감은 뭐야? 서로 정서를 나누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보면서 자연과 막 자연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 되게 좋다. 저런 자연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봅시다. 잘 모르겠으면. 자, 5번. 자연의 모습을 부각하여. 부각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연 엄청 부각했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자연에 합일되지 못하는 인간의 고독감? 나는 왜 꽃이 되지 못할까? 이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자, 하나 남았네. 4번. 그러면 결국에는 화자는 지금 자연과 교감을 하고 있죠. 실제로 마지막 연 부분에 깔때기와 같은 향기, 내 코에 들어오는 이런 식의 표현은 내가 지금 자연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 남았네? 답이 4번이 나옵니다. 나작품까지 안 갔대죠. 그럼 이건 뭐가 돼? 이따 여러분이 분석할 나작품에 뭐가 된다? 이거는 나작품의 힌트가 된다. 나작품에는 분명히 의의법이 나올 거고요. 화자와 자연이 교감하는 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30번 볼까요? 우리 지금 문제 다 살펴보고 있어요. 그쵸? 그럼 30번. 봅시다. 가의 표현상의 특징.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연습할 때 아까 6번 기억, 7번인가요? 7번 기억나요? 표현 방법을 다 적어봐라. 제가 다 적어본 거예요. 여러분, 문장보호를 사용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봐보세요. 문장보호가 있나요? 여기? 잘 봐보세요. 문장보호가 어떤 것들이 문장보호고, 이거 문장보호예요. 또 어떤 게? 요거. 또 어디 있어요? 요거. 또 어디 있어요? 요거.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세상에나 이렇게 반점. 그러니까 이제 쉼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쉼표가 이렇게까지 많이 사용이 되었었죠. 문장부호. 어떤 문장부호? 우리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있었죠. 근데 이걸 사용해서 호흡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맞나요? 여러분, 쉼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말이 쉼표네? 쉼표 뭐예요? 쉬어주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러면 얘는 아니고 얘가 사용돼서 호흡의 흐름을 조절한다는 말은 맞겠구나. 조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없죠. 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숨은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반어는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봄이 안 좋아, 자연이 안 좋아. 근데 거짓말한 거야? 웬일이야? 이건 절대 안 되겠죠. 자, 동일한 시어 반복했었어요? 나 이거 안 넘어갈래. 반복법 있었나요? 엄청 많았죠. 답게, 향기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반어적 표현 사용 안 했다고 했죠. 답이 2번 나왔죠. 곧바로. 그쵸? 그 다음 3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했다. 이거 적절한 거니까. 감각적인 이미지. 여러분, 이제 이 작품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감각적인 이미지라고 하면은 뭐야? 뭐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뭐 청각적 심상, 이런 심상들을 말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이 시 가작품 한번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봐요. 어땠어요? 봄날의 전경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향기를 맡고 있었죠. 시각적인 심상과 청각적인 심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이게 보시면 어머, 이게 초록이야 꽃들이야. 그럼 시각이야. 그 다음에 향기 어디 갔니? 여기 향기야, 후각이야. 이런 것들도 적어보시는 거예요. 하실 때.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연습이에요, 연습. 자, 그 다음. 영탄적인 표현. 우리 얘가 답이 2번이었고, 5번. 영탄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화제 전사 나타냈었나요? 뭐뭐요? 하늘이요? 뭐 해요? 있었죠? 맞다.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구나. 그쵸? 자, 그럼 봐보세요. 우리 29번 문제 가작품 하나 하고 어떻게 됐어요? 적절한 거? 이거 답 찾았죠? 4번. 29번 문제 답 4번이라고 찾았어요. 나작품 안 봤는데. 30번. 이거는 가작품과 관련된 거였죠? 자, 반어적 표현 답 찾았어. 찾았죠? 자, 그 다음에 31번. 우리 여기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적절한 거 찾는 거였는데 이거 아니었고. 그쵸? 이거는 A는 기쁨을 느끼는 화자 동일시 이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맞다고 했어. 지금 우리 31번 그러면 하나 남은 거야. 그 다음에 32번.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봤었죠. 이거 아까 주체는 흙이 아니고 주체는 흙이지 사람이 아니야. 적절하는 거 찾았죠.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29번 문제 해결했어요. 맞죠? 30번 문제 해결했죠? 31번 부분적으로 해결했죠?
32번 해결했어요. 나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건 31번 하나. 부분적인 거 하나.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걸로, 이런 방법을 여러분 걸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이 이 지문을 왔다 갔다 2번 읽고 3번 읽을 때 여러분은 한 번에 쫙 읽고 벌써 문제를 거의 다 풀었어. 한 작품만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을 모의고사나 수능에 있어서 최고의 등급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거의 10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작품, 나작품 문제를 다 풀었다 쳐요. 다 풀었어. 다 풀고 문제까지 다 풀었어. 풀고 나서 다 한 다음에 옆에다가 여러분 메모를 이 작품과 관련된 메모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메모? 1번 화자 여기다 할까요? 자, 1번 화자 2번 대상 아까 썼던 거랑 비슷하죠? 3번 상황 4번 정서 5번 태도 6번 표현 방법 여기서 배경은 뺐어요. 배경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서 그거는 빼고 6가지 주로 나온 6가지를 한번 메모를 해보는 거예요. 작품을 뭐 해보는 거야 스스로 쫙 분석을 마지막 마무리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하자. 겉으로 드러났죠. 대상, 봄의 숲 혹은 자연 혹은 뭐 자연 적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황은 전체 줄거리를 한 문장 정도로 적어보는 거예요. 전체 줄거리를. 여러분이 이런 거, 부분적인 거, 직유법, 뭐 이런 반복법은 잘하는데 그래서 이 작품의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글쎄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자가 봄날에 풍경을 보며 뭐 교감한다? 아까 교감이라는 말이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교감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뭐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쁜 말로 안 적어도 돼. 우리는 지금 논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고 있다. 정성 어때요? 너무 좋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선은 정서는 어떠냐면은 기쁨이 막 넘치고 그쵸? 그 다음에 정겨움 같은 걸 느끼고 있고 또 뭐 풍성함 아까 뭐 풍만함이라고 그랬나요? 그 다음에 뭐 생명력 같은 것도 느끼고 있고 또 하나 빠졌는데 조화로움 같은 것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들 태도 어때요? 긍정적이죠. 엄청 그쵸? 그 다음에 또 특정한 태도가 있나요? 뭐 관찰했다고 하면 이게 자연 관찰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관조가 아니고 관찰이에요. 관조는 객관적인 태도지만 얘는 들어가서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교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교감 뭐 이런 것도 되겠네. 교감은 정서니까. 자, 표현 방법. 와, 의인법, 반복법, 영탄법. 아까 화류법도 있었죠. 화류법. 뭐 그 다음에 저기 시각적 심사. 그 다음에 후각이지. 후각적 심사. 이런 것들이 쓰여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현대시를 한 지문을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겁니다. 몇 번의 연습만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충분히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나 작품 안 하면 섭섭하니까 빠르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봐보세요. 김영랑. 김영랑이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정기 씨는 자연이 좋아요. 후기 씨는 민족적 정서를 가지고 일제에 저항했어요. 근데 제목이 5월이에요. 5월 봄이네. 개배다.
그러면 얘는 자연이 좋다라는 얘기겠다. 아, 근데 나는 얘가 자연이 좋다라는 얘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왜냐면 보기에서 여기서 아까 얘기를 했었으니까. 시골의 배경, 봄날의 정감, 들, 보리, 꾀꼬리, 산봉우리. 그럼 난 이것부터 해야지. 들, 보리, 꾀꼬리, 그 다음에 산봉우리. 아, 요렇게 시선이 이동된대. 실제로 제가 어제 분석을 한 방법입니다. 자, 들길은 마음의 들자가 아니고 마을. 이렇게 오타가 많죠? 이게 마을. 자, 들길은 마을의 들자, 붉어지고. 붉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봄이의 봄.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어머, 시각적인 심산이야. 그리고 되게 색채 이미지가 굉장히, 그쵸? 알록달록하죠? 알록달록. 그쵸? 바람은 천이랑 넘실. 그죠? 넘실. 나는 이런 거. 바람이 넘실한데. 생명력. 천이랑 만이랑 반복법. 저 교사형 안 봤어요. 해설. 이랑 또 했네.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바람은 넘실 되고 햇빛은 갈라져.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이것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맑음의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 지금 약간 봄날의 그런 모습이죠. 생명력 넘치는 이미지. 생명력? 말했으니까 써야지.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부끄럽대, 의인법. 갑자기 웬 부끄러워? 그런 게 아니라 드러났다. 아, 보리가 어떻게 됐구나. 자라났다. 봄이니까. 그쵸? 아, 보리가 자라났대. 생명력. 또 적어야지. 꾀꼬리는 옆에 혼자 날아 볼 줄 모른대. 그럼 이거 뭐야? 한 번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네? 그럼 얘는 외롭다는 이미지가 없구나. 항상 함께 있으니까. 암컷이라 쫓길 뿐, 수놈이라 쫓을 뿐. 대구법.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쫓길 뿐, 쫓을 뿐, 추격. 이거야. 무서워. 그게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거죠. 좋아. 황금빛 난 길이 어지럽고, 황금빛 길. 플러스. 그렇죠?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아양이 가득 차 있대. 플러스. 산봉우리야. 아양까지 산봉우리야. 그럼 이 산은 뭐야? 봄에 충만함이 가득한 이미지다. 가득 찼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얘도. 오늘 밤 너 의인법. 어디로 가련? 가버리련? 가면 안 돼.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가지 마. 안 갔으면 좋겠어. 그만큼 지금 이 사람은 어때요? 이 풍경을 되게 뭐 한다? 되게 풍경을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 문제 하나 남았죠. 이거 아니었고. 아, 그렇지. 요거 맞고. 그럼 3번. B가 뭐였냐면 산봉우리였거든요. B는 화자에게 새로운 행동을 촉구했니? 산봉우리가? 야, 너 어디 가? 이랬어? 아니, 그런 적 없어. 아니. B는 화자가 밤의 시간에 관찰해요. 밤에 어디 가련? 밤이 되면 너 어디 가버리련? 이니까 밤에 관찰한 거 아니죠. 그러면 답은 5번이네. B는 모두 화자가 관심을 갖고 주관적으로 그래. 두 사람 다 봄이 너무 좋아요. 라고 자신의 감정을 노래했으니까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볼까요? 우리 아까 뭐 해보자고 했어? 1. 화자. 2. 대상. 3. 상황. 4. 정서. 5. 태도. 6. 표현 방법. 그럼 봐봐. 화자. 겉으로 드러났어요? 여기? 없죠? 그럼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지. 없는 게 아니야. 대상은 아까 시골의 풍경 아니었니? 보기에서? 그런 것들 보기 있는 말을 잘 갖고 와서 쓰시면 돼요.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화자가 시골의 풍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정감을 느끼고 있죠? 이 말도 정감을 느낀다는 말도 내가 선생님에서 떠올린 거야? 아니, 보기에 있었어. 정서는요? 아까랑 그 가작품하고 되게 비슷하죠? 어때요?
뭐 좋아요. 이게 뭐 이거 뭐야? 자연 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죠. 그럼 좋아. 막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어려운 말을 쓰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쵸? 좋아하고 있고요. 또 만끽하고 있고요. 아, 만끽은 태도인가요? 자, 뭐 정감을 느끼고 있고요. 생명력 느끼고 있고요. 뭐 충만함 느끼고 있고요. 아, 아까 꾀꼬리 보면서 또 뭐야? 조화로움 느끼고 있었죠? 조화로움 느끼고 있고요. 자, 태도 어때요? 일단은 긍정적이죠? 또 뭐? 주관적인 정서였으니까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좀 약간 얘도 약간 관찰적인 이미지가 드러나죠. 관조가 아니고 관찰이야, 들어가서. 관찰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 그래서 가버리지 말라고 아쉬움까지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 표현 방법 볼까요? 이거는 지금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시각적 이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반복법, 부끄럽다 의인법, 그 다음에 대구. 보이죠? 저기 암컷 수컷? 이거 산봉우리야. 산봉우리야. 도노법 불렀어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 이게 한 세트가 끝나는 겁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시 분석할 줄 몰라요. 나중에 할 이제 우리가 고전 논문 어떻게 하는지, 고전 논문 같은 경우. 고전 논문 왜 안 돼? 읽을 수가 없어요. 다 해결해 드립니다. 읽을 수 없어도 문제 푸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저와 같이 호흡을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 주셨던 거 긴 시간 동안 그거 감사하고요. 이거를 좀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해보시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학교 가서 내가 이 시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에 다니시면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혼자 분석을 해봤는데 맞는지, 아니면 시중에 파는 어떤 해설이 잘 돼 있는 문제집 같은 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인터넷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전문 강사들이나 선생님들이 올린 해설을 보고도 비교 대조를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1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어떤 이런 노력, 이 강의를 클릭을 해서 봤다라는 것만 해도 이미 내가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갈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갈증이 연습으로 이어지고 그게 꼭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